함경도 경원도호부 1776년 7월 5일 위리안치된 젊은 죄인의 방으로 관리가 들어섭니다. 그의 손에는 사약이 담긴 붉은 칠이 된 쟁반이 놓여 있습니다. 한때 조선의 권력자였던 그는 이제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운명을 직시합니다. 왕명을 받들어 사약을 내립니다. 관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젊은 죄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늘 높이 올랐던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술잔을 들어 올리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경기도 인천도호부 제물포의 한 구석, 어시장의 서린 비린내와 함께 1749년의 봄이 찾아옵니다. 이곳에서 생선장수 정석달은 오늘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온종일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그의 가문은 한때 조정의 관리를 배출했던 집안이었으나 오대조 정시창과 고조부 정백빈 이후로 별다른 현달자 없이 몰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정석달은 생선을 팔아 겨우 6자식의 끼니를 이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정우겸은 아버지를 따라 어시장을 다니며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총명한 기운이 감도는 아이였습니다. 어린 정우겸은 종종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들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생선장수의 아들에게는 너무나 먼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안도 옛날에는 대단했다면서요? 어린 정우겸이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내 오대조 정시창 할아버지는 형조 정랑을 지내셨고 고조부 정백빈 할아버지는 첨지중 추부사까지 오르셨지. 하지만 그건 이제 먼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정석달의 한숨에는 몰락한 가문의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1757년 정우겸의 나이 8세가 되던 해 한양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영조의 서녀 화완옹주의 남편이자 정우겸의 11촌 친척인 정치달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완옹주는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의 막내딸로 영조가 특별히 총애하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12세의 나이에 정치달과 혼인하여 딸 하나를 두었으나 불행히도 딸은 태어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이어 남편 정치달마저 20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영조는 청상과부가 된 딸을 불쌍히 여겨 궁궐로 데려와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완옹주는 후사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멀고 먼 친척이었던 정석달의 아들 정우겸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고관대작의 집안에서 양자를 드리면 훗날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또는 형편이 어려운 친척을 돕는 선행을 베풀고자 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석달의 둘째 아들을 내 양자로 삼고자 합니다. 화완옹주의 전갈이 인천 제물포의 작은 생선가게까지 전해졌을 때 정석달 가족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후겸아, 내가 큰 복을 타고났구나. 이제 너는 화완옹주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궁궐에 들어가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정석달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난한 생선장수의 아들이었던 정우겸은 하루아침에 영조의 서녀 화완옹주의 양자가 되어 왕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신분의 대도약이었습니다. 정우겸이 화완옹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화려한 세계였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방, 값비싼 가구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스승들. 이제 그는 더 이상 생선 비린내 풍기는 어시장의 소년이 아니라 최고의 교육을 받는 양반가의 도련님이 되었습니다. 화완옹주는 양자 정우겸을 친자식처럼 아끼며 키웠습니다. 특히 영조가 화완옹주를 무척 총애했기에 정우겸도 자연스럽게 왕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종종 화완옹주의 집을 방문하여
양손자 정우겸의 공부 상태를 살피고 격려했습니다. 그대는 타고난 총명함이 있구나. 열심히 공부하여 훗날 나라의 큰 일꾼이 되거라. 영조의 이러한 관심은 정우겸에게 엄청난 특혜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양반가의 자제들이 수십 년간 고생하며 겨우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정우겸에게는 쉽게 주어졌습니다. 화완홍주의 양자가 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이미 장래가 촉망되는 왕실의 총에 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우겸은 타고난 총명함과 재능으로 학업에 정진했습니다.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탐독하고 시를 짓고 글씨를 연마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얻은 특권과 권력이 그의 내면에 또 다른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쉽게 얻은 부와 명예는 그의 마음속에 과도한 욕심과 교만함을 키워갔습니다. 정우겸은 점차 자신의 신분 상승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단지 화완홍주의 양자라는 우연한 기회 때문이라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감은 더 많은 권력을 향한 야망으로 변모해갔고 훗날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편 왕실 내에는 또 다른 갈등의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와 화완홍주 사이의 미묘한 불화였습니다. 사도세자는 화완홍주의 친오빠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화완홍주는 종종 사도세자의 실수나 비행을 영조에게 알리곤 했고 이는 부자지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화는 훗날 정우겸이 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 훗날의 정조가 대립하게 되는 결정적 배경이 됩니다. 양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정우겸은 자연스럽게 세손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을 키워갔습니다. 이는 그가 나중에 세손을 모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우겸은 이제 과거 생선장수의 아들이었던 시절을 완전히 잊고 자신이 마치 태생부터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점점 더 커져갔고 권력을 향한 욕심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그를 향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764년 정우겸의 나이 15이 되었을 때 영조의 특별한 배려로 그는 종팔품 장원서 봉사와 정칠품 세자의 위사 부수라는 첫 관직에 임명됩니다. 보통의 양반 자제들이 수십 년간 고시공부를 하며 겨우 도전할 수 있는 관직을 그는 불과 15의 나이에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화완홍주의 양자라는 특별한 지위 덕분이었습니다. 정우겸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소. 그를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키워야 하오. 영조의 총애는 대놓고 드러났고 조정의 대신들은 그저 묵묵히 왕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정우겸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특권에 의존한 출세에 도취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물포 어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살았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더 높은 자리를 향한 야망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관직에 오른 다음 해인 1765년 그는 식년시, 생원시와 진사시에 차례로 합격합니다. 생원시에서는 3등 57위, 진사시에서는 2등 10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합격이 실력보다는 왕의 총애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감히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의심을 표하지 못했습니다. 합격 직후 그는 종육품 제용감 주부와 세자의 위사 위수에 제수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의 품계는 종팔품에서 종육품으로 2단계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당시 관직 사회에서 보기 드문 신속한 승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1766년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정시 문과에서 정우겸은 을과 일위하원로 급제했습니다. 이 성적은 그에게 정육품병조 좌랑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안겨주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문과 급제와 함께 정육품의 관직을 얻은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어찌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쉿.
조심하시오. 그는 화완옹주의 양자요. 왕의 외손자나 다름없어. 하긴 그렇지.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그 배경이면 충분하지. 조정 안팎에서 이러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우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 다른 관리들을 깔보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1767년 정우겸은 정육품 홍문관 수찬에 올랐고 이어 종호품 홍문관 부교리, 정호품 사헌부 지평을 역임했습니다. 그의 승진 속도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보통 관리들이 10년, 20년 걸려 오르지 못하는 자리를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8년 그의 나이 19의 정우겸은 정삼품 승정원 승지라는 고위 관직에 오릅니다. 이는 영조의 측근으로서 왕명을 전달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19살의 젊은이가 승정원 승지가 되는 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폐하, 정우겸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 승정원 승지는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간언했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충성심을 내가 보증하노라. 더 이상의 반대는 용납하지 않겠다. 승정원 승지가 된 정우겸은 이제 조정의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그는 영조의 신임을 등에 업고 국정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관리들을 견제하고 탄압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듬해인 1769년 20살이 된 정우겸은 정의품 개성부유수라는 지방 최고 행정관에 임명됩니다. 개성부는 조선의 중요 도시 중 하나로 그곳의 유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책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정삼품 호조 참회, 종이품 호조 참판, 종이품 공조 참판을 차례로 역임합니다. 불과 20살의 나이에 조선의 6조 중 2개의 조에서 참판이라는 고위직을 맡은 것입니다. 이 시기 정우겸의 생활은 호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넓은 저택과 수많은 하인들, 비단옷과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한 그의 집은 마치 작은 궁궐과도 같았습니다. 한때 생선 비린내 속에서 살던 소녀는 이제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오른 정우겸은 점점 더 교만해져 갔습니다. 영조실록에는 그의 평소 품행이 거만하고 예의가 없었으며 막대한 재산을 착복하여 전횡을 일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고 아무도 감히 그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우겸의 행보에 은밀히 불만을 품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훗날의 정조가 그의 모후 해경궁 홍씨는 정우겸의 전횡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따르면 정우겸은 김귀주와 함께 해경궁 홍씨와 세손을 공격하는 등의 모략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정우겸은 점차 세도가 해경궁 홍씨의 숙부였던 홍인환과 결탁하여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에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정우겸은 홍인환의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홍인환은 정우겸을 통해 영조의 신임을 얻고자 했습니다. 정우겸과 홍인환이 손을 잡았다는군. 두 사람 모두 야심이 대단하니 앞으로 조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군.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어. 심지어 세손마저 견제하고 있으니 말이오. 조정 안팎에서는 이들의 결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영조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정우겸을 감히 누구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조는 점점 고령이 되어갔고 그에 따라 후계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사도세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후 그의 아들인 세손정조가 왕위 계승권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쇠한 영조를 보필하며 실질적인 정무를 담당할 대리청정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1775년 영조가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자 하는 뜻을 밝혔을 때
정우겸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세손이 대리청정을 맡게 되면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정우겸은 공개적으로는 세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폐하, 세손은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대리청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대의 우려는 알겠으나 세손은 이미 충분히 성장하였다. 내 뜻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영조의 결심은 확고했고 결국 세손의 대리청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정우겸은 표면적으로는 왕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심으로는 세손을 견제하고 모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우겸이 세손을 향해 펼친 모략은 치밀하고도 계획적이었습니다. 1775년 영조가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정우겸은 홍인함과 함께 세손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우선 세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동궁에 자신의 신복들을 침투시켰습니다. 세손의 모든 언행을 낱낱이 기록하여 나에게 보고하라. 그의 실수나 비행이 있으면 즉시 알려라. 정우겸의 명령을 받은 밀정들은 세손의 일상을 철저히 감시했고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행까지 조작해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우겸의 손을 거쳐 왜곡되고 과장되어 마침내 영조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폐하, 세손께서 최근 매우 방종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동궁에서는 밤늦게까지 연회가 열리고 젊은이답지 않게 술과 노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짓 정보에 영조는 점차 세손에 대한 불신을 키워갔고 그 틈을 타 정우겸은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갔습니다. 정우겸은 또한 부사직 심상훈을 시켜 세손을 보호하던 홍국영을 탄핵하게 했습니다. 홍국영은 세손의 측근으로 정우겸과 홍인환의 계략을 간파하고 세손을 보호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홍국영은 세손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세손에게 군주의 권위보다 신하들의 의견을 더 중시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니 이는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정우겸의 이러한 모함에 홍국영은 결국 세손의 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세손은 점점 더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우겸의 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정우겸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세손의 평판을 훼손하는 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시장과 거리에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 세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게 했고 이는 점차 백성들 사이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세손이 평소 술과 여자를 밝히고 밤마다 연회를 즐긴다더라. 그뿐인가 세손은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이 사치를 일삼는다는 소문도 있어 이러한 소문들은 사실무근이었지만 반복적으로 전해지면서 점차 진실인 양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손의 이미지는 점점 더 실추되었고 이는 정우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갔습니다. 정우겸은 또한 세손이 대리청정을 맡게 되면 사도세자의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노론 세력을 숙청할 것이라는 공포를 조정 내에 퍼뜨렸습니다. 이는 많은 노론 관리들이 정우겸의 편에 서게 만드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세손이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것이다. 우리 모두 그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세손의 권력 장악을 막아야 한다. 이처럼 정우겸은 교묘한 심리전을 통해 조정 내에 세손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의 계략은 치밀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정우겸의 음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인환과 함께 영조가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더 과감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영조가 아직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아직 나라를 다스리시기에 충분히 건강하십니다.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 것은 마치 폐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영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영조는 이러한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세손에게 위임하려던 권한의 범위를 점차 축소시켰습니다. 정우겸은 또한 세손이 대리청정을 맡기에는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세손을 보좌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손의 권한을 자신이 행사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폐하 세손께서 아직 어리시니 신이 세손을 보필하며 정사를 함께 돌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세손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손은 이미 정우겸의 본심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우겸의 계략에 맞서 세손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조용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세손은 우선 자신을 지지하는 소론과 남인 세력을 규합하고 노론 내에서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찾아 결속력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행동이 영조의 귀에 왜곡되어 전해지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우겸과 홍인환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들의 교만함과 탐욕은 결국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세손의 이러한 인내와 지혜는 훗날 그가 정조로 즉위한 후 정우겸을 처단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편 정우겸과 홍인환은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세손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세손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른 인물을 왕위 계승자로 세우려는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인물은 바로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정군 찬이었습니다. 은정군은 사도세자의 서자이지만 그는 사도세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가 왕위에 오르면 우리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들의 계획은 세손을 제거하고 은정군 찬을 왕위에 앉힌 후 실질적인 권력은 자신들이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역모에 가까운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1775년 말 영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대리청정 문제는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세손은 마침내 대리청정을 맡게 되었지만 정우겸과 홍인환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손의 통치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세손이 내리는 명령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왜곡하여 실행했고 세손의 측근들을 견제하고 탄압했습니다. 세손의 명령이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세손에게 그의 한계를 보여주자. 이처럼 정우겸은 겉으로는 세손의 대리청정을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실권을 자신이 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손의 인내와 지혜를 과소평가했고 이는 결국 자신의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1776년 초 영조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 조정 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우겸과 홍인환은 영조의 서거 후 벌어질 권력 투쟁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했고 세손을 제거하기 위한 최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조가 서거하면 세손이 즉위하기 전에 그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은정군을 왕위에 앉혀야 한다. 이들의 음모는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손의 경계심과 대비책을 간과했습니다. 세손은 이미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예상하고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철저한 방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정우겸과 홍인환의 계략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저들이 행동에 나서면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세손의 말에 그의 측근 홍궁영이 답했습니다. 홍궁영은 비록 정우겸의 모함으로 공식적인 직책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은밀히 세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776년 3월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세손은 정조로 즉위합니다. 정우겸과 홍인환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정조는 이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즉위와 함께 권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정우겸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1776년 3월 29일 영조가 승하하고 세손이 정조로 즉위하면서 조정의 권력 구도는 급격히 변화합니다. 오랜 기간 영조의 총애와 화완홍주의 후원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정우겸과 홍인한 세력은 일순간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상황, 즉 세손이 왕위에 오르는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조의 즉위식이 거행되던 날 궁궐 안팎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한쪽에는 새로운 군주의 즉위를 환영하는 소론과 남인 세력,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자신들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정우겸과 홍인한을 중심으로 한 노론벽파 세력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조가 즉위하면 우리는 필시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홍인한의 측근 중 한 명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정조가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우리의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정우겸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과는 달리 정우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세손을 모함하고 견제하기 위해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이제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정조의 즉위 다음 날 조정에서는 정우겸과 홍인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3사의 대신들은 일제히 정우겸과 홍인한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우겸과 홍인한은 선대 영조의 신임을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세손을 모함하고 조정을 좌지우지하며 국가의 재물을 착복했습니다. 이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강경책보다는 탕평책을 표방하며 정우겸과 홍인한에 대한 처벌 문제도 신중히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짐은 선왕의 뜻을 받들어 탕평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정우겸과 홍인한의 죄는 분명히 따져봐야 하나 서둘러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조의 이러한 태도에 정우겸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수완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조 즉위 후 며칠이 지나자 정우겸과 홍인한의 악행을 고발하는 상소가 본물 터지듯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조정 안팎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정우겸은 평소 거만하고 예의가 없었으며 막대한 재산을 착복하여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세손을 모함하고 음해하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몄습니다. 홍인한은 정우겸과 함께 조정을 좌지우지하며 국정을 어지럽혔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왕을 속이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상소들이 계속되자 정조는 마침내 정우겸과 홍인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정조가 즉위한 지 1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는 두 사람을 조정에서 추방하고 관직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우겸과 홍인한은 지금까지의 모든 관직에서 파면하고 서인으로 강등하라. 그들의 죄상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낼 것이다. 정조의 이 명령은 정우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단번에 모든 관직을 잃고 평민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겸과 홍인한의 죄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세손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세손의 대리청정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도세자의 서자 은정군 찬을 왕위에 앉히려 했다는 음모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정조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정우겸과 홍인한을 먼 변방으로 유배 보내는 것입니다. 정우겸은 함경도 경원도 호부로, 홍인한은 평안도 강계부로 유배하라. 두 사람 모두 위리안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라. 위리안치란 유배지에서도 죄인을 가시나무로 만든 울타리 안에 가두고
철저히 감시하는 극형에 가까운 처벌이었습니다. 이는 정우겸과 홍인환의 죄가 얼마나 중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정우겸이 경원도호부로 압송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권력자였던 그는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멀고 먼 변방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그의 마차가 한양을 벗어날 때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그를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자가 바로 정우겸이로구나. 한때는 얼마나 잘났다고 하던 자인데 이제는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그자는 생선장수의 아들이었다지. 결국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셈이군. 정우겸은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들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정조가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한편 정우겸의 양모인 화완홍주도 실연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양아들 정우겸의 죄에 연루되어 옹주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정처, 즉 정치달의 처라는 낮은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화완홍주는 더 이상 왕실의 일원으로 대우받을 수 없다. 그녀는 이제 정치달의 처로만 불릴 것이며 모든 특권과 지위를 박탈한다. 이로써 화완홍주는 한순간에 모든 영화를 잃고 평범한 과부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녀는 궁궐에서 쫓겨나 외곽의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정우겸이 경원도 호부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우겸과 홍인환의 추종자들이 정조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무사들이 궁궐에 침입하여 전화를 해하려 했으나 다행히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정우겸과 홍인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조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우겸과 홍인환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위와 생명은 계속해서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우겸과 홍인환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라 왕권에 도전한 역적이다. 이에 사약을 내려 처단하라. 정조의 명령은 신속하게 집행되었습니다. 1776년 7월 5일 경원도 호부에 유배되어 있던 정우겸에게 사약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8세, 화려했던 권력의 중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같은 날 홍인환과 문성국 등 정우겸의 추종자들도 함께 사사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우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우겸과 화완홍주의 양자관계도 파기했습니다. 그는 역적을 법적인 영조의 양회손 자격으로 둘 수 없다며 1776년 8월 28일 정우겸과 화완홍주의 양자관계를 강제로 파양시켰습니다. 정우겸은 역적으로서 더 이상 선왕 영조의 양회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이에 화완홍주와의 양자관계를 파기하노라. 이로써 정우겸은 사후에도 모든 관계와 지위를 박탈당했고 그의 이름은 역적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생선장수의 아들에서 시작하여 조선의 권력자까지 올랐던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정우겸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전국에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최후가 교만함과 권력욕의 결과라고 평했습니다. 생선장수의 아들로 태어나 특별한 기회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파멸에 이른 것입니다. 정우겸의 최후는 권력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까. 그는 하늘 높이 올랐지만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정우겸의 몰락은 화완홍주에게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아들의 죄로 인해 옹주의 지위를 잃고 강화도 교동부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영조의 총애를 받던 딸에서 이제는 죄인의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정우겸의 죽음으로 정조의 왕권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위협하던 세력을 제거하고
본격적인 개혁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우겸과 홍인환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조의 측근인 홍국영, 최재공, 그리고 소론과 남인 세력이 조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우겸의 사망 이후 그와 얽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역사의 한 장을 넘기는 전환점이 되었고 그 여파는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우겸의 최후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 특히 그의 양모 화완홍주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우겸이 사사된 직후 조정의 대신들과 삼사는 화완홍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그들은 화완홍주가 정우겸의 악행을 지원하고 조장했으며 세손정조를 모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완홍주는 정우겸과 함께 세손을 모해하고 국정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녀는 양아들 정우겸과 함께 홍인환과 결탁하여 세손을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종사에 관한 죄를 지은 화완홍주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조는 화완홍주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을 핍박했지만 영조의 딸이자 자신의 고모였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왕실의 체면과 선왕에 대한 존경심을 고려하여 화완홍주를 사형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조는 1776년 화완홍주의 옹주자귀를 삭탈하고 그녀를 정처, 즉 정치달의 처라는 낮은 호칭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이는 화완홍주에게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한때 영조의 총애를 받던 옹주에서 이제는 단순한 과부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어서 1778년 정조 이정조는 화완홍주를 강화도 교동부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화려한 궁궐이 아닌 외딴 섬의 작은 집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정우겸의 죽음과 자신의 몰락을 되돌아보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내 탓이구나. 내가 정우겸을 양자로 들이지 않았다면 그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 역시 이런 처지가 되지 않았을 것을. 화완홍주의 유배 생활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 수많은 하인들에 둘러싸여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그녀는 이제 몇 안 되는 시종들과 함께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종종 창가에 앉아 한양을 바라보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했습니다. 4년 후인 1782년 정조 6정조는 몰래 선정관을 보내 화완홍주를 강화도 교동섬에서 육지 파주로 옮기게 했습니다. 파주에는 그녀의 남편 정치달의 묘가 있었고 정조는 그녀가 남편의 묘 근처에서 지내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는 정조의 인자함과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는 작은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삼사와 대신들은 또다시 화완홍주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화완홍주가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며 그녀를 용서하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완홍주는 역적 정우겸의 양모로서 그와 함께 왕실을 모해했습니다. 그녀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조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화완홍주가 선왕 영조가 사랑했던 사람이며 선왕의 성덕에 누가 될까 염려하여 끝내 사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조의 효심과 인자함을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화완홍주는 비록 죄를 지었으나 그녀는 선왕의 딸이다. 그녀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은 선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다. 화완홍주는 파주에서의 유배 생활 동안 점차 과거의 허물을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결국 자신과 정우겸의 파멸을 가져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녀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1799년 정조 3월 4일 정조는 화완홍주를 용서하라는 하교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나이 62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만약 선조의 성심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 이때에 이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 일에 대해 조정의 신하들도 반드시 알아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니 어찌 혹 다른 말이 있겠는가. 서울집에 둔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진위 여부가 애매모호한데 죄안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사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치달 처의 죄명을 없애고 특별히 완전히 용서하여 조금이나마 내 마음을 펴는 방도로 삼겠다. 이 하교는 화완홍주에 대한 정조의 최종적인 용서를 의미했습니다. 화완홍주는 이제 서울 도성에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옹주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완홍주는 정조의 이러한 용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해준 조카 정조의 관용에 감동하여 여생을 조용히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불교에 귀의하여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하고 그의 아들 순조가 즉위했을 때도 순조대에 화완홍주에 대한 탄핵이 있었으나 순조는 이를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조의 뜻을 이어 화완홍주를 보호했습니다. 마침내 1808년 순조 8, 5월 화완홍주는 7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사망일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순조실록에는 5월 17일 3사에서 올린 글에서 정치달의 처가 죽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로 보아 그녀는 5월 중순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완홍주의 무덤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 위치해 있으며 2001년 12월 21일 파주시의 향토유적 제1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묘역은 남편 정치달의 묘와 함께 있어 비록 죽어서이지만 그녀는 결국 남편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우겸의 생부 정석달과 그의 가족들도 정우겸의 죄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배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에 대한 처벌도 점차 완화되었고 결국 그들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우겸의 사후, 그의 직계 후손은 없었으나 그의 집안에서는 정기원이라는 인물이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기원의 생부는 정해담으로 양부 정우겸의 친가 동학렬 방척이었습니다. 이로써 정우겸의 가문은 명맥을 이어갔고 훗날 북한의 정치인 정준택과 정경택이 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정우겸은 1908년 순종 융의 2의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법부 대신 조중웅 등의 건의로 복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우겸은 여전히 권력에 눈이 멀어 파멸에 이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우겸의 이야기는 권력의 허망함과 교만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미천한 출신에서 시작하여 조선의 고위 관직에 오르는 입신양명을 이루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이야기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생선장수의 아들이 왕의 서녀 화완홍주의 양자가 되어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 후기에 이미 신분 질서의 균열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정우겸의 최후는 또한 정조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정조는 자신을 모해했던 정우겸을 단호하게 처리했지만 그의 양모인 화완홍주에게는 인자함과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정조의 균형 잡힌 통치 철학을 잘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오늘날 정우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권력과 명예의 허망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에 올랐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그의 이름은 역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정우겸의 묘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적으로 사사된 그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고 그의 시신은 아마도 변방의 외딴 곳에 묻혔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비참한 최후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우겸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를 단순한 악인으로 보기보다는 권력 투쟁의 희생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가 세손정조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노론-소론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우겸과 세손정조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반목이 아니라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깊은 갈등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우겸의 양모 화완홍주는 사도세자의 친동생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는 좋지 않았고, 이러한 불화가 자연스럽게 정우겸과 세손정조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정우겸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조선 후기 정치사의 중요한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허망함, 교만함의 위험성,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정우겸이 사망한 지 거의 25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과 명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선장수의 아들에서 조선의 권력자로, 그리고 다시 역적으로 몰락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